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표 경제 뉴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 어떤 게 준비되어 있죠? 러시아 제재가 강화되면서 우리 증시와 수출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20년 서울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2040 서울 플랜이 발표가 됐습니다. 서울시 한강변 아파트 35층 높이 제한이 폐지되는 등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뜨겁습니다. 자세히 짚어보시죠. 네, 투자의 깊이를 더하는 뉴스플러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소규모 개방 경제인 우리나라가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면서 그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 관심이 뜨겁습니다. 증권부 지수희 기자가 짚어봅니다. 지 기자, 먼저 이 전쟁 상황 현재 어디까지 왔는지 좀 상황을 살펴볼까요?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한 지 일주일이 됐습니다. 어젯밤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남부 도시 헤르손을 점령했는데요. 먼저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Российскими подразделениями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 взят под полный контроль областной центр Херсон. Гражданская инфраструктура, объекты жизнеобеспечения населения и городской транспорт работают в повседневном режиме. Недостатков в продовольствии и товарах первой необходимости город не испытывает. 네, 우크라이나의 지도를 좀 보시겠는데요.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가 이 우크라이나의 북부에 위치해 있다면 헤르손은 남부에 위치한 해안 도시입니다. 전략적 요충지로 알려져 있고요. 수도뿐만 아니라 헤르손 그리고 제2의 도시 하르키우까지 러시아가 공습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인터뷰에서도 보셨듯이 러시아군은 민간인의 폭격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외신들은 민간인들도 무차별 공격을 당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헤르손의 시청까지 점령을 했는데 주요 도시를 장악한 첫 사례이기 때문에 이번 전쟁의 주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헤르손에는 항만이 많아서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광물 자원이나 곡물 공급망에 차질이 생기면서 세계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교전 상황이 갈수록 좀 심각해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 우크라이나 현지 상황이 어떤지 저희가 이제 그 현지에 직접 교민과 연결해 보려고 좀 시도를 하고 있는데 아직 좀 연결 상태가 고르지 않은 것 같아서 연결이 잘 되면 그때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전쟁이 심화될수록 이 러시아에 대한 미국과 우방국들의 제재 강도도 지금 더해지고 있는데 이 국가 차원의 제재뿐 아니라 민간 기업들도 러시아와의 교류를 중단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유럽연합의 제재에 따라서 오는 12일부터 국제금융결제 스위프트에서 러시아가 배제가 됩니다. 그리고 미국은 러시아의 원유 수출뿐만 아니라 원유 시설 그리고 가스 시설에 대해서도 수출을 좀 통제를 하고 있고요. 민간 기업도 역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애플과 나이키는 러시아에서 제품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상태고 또 러시아 자동차 회사들도 협력했던 포드와 BMW 등도 협력을 중단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지금 우크라이나 현지 연결이 됐다고 하니까요. 직접 한번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교민 강현창 씨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크라이나에서 무사히 대피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현재 지금 어디 계신 겁니까? 예,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육로로 헝가리로 왔는데요. 그 헝가리에서도 좀 난민 문제로 좀 사태가 좀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지금 독일로 와 있습니다. 아, 독일에 계시는군요. 지금 좀 적잖이 좀 놀라고 불안하셨을 텐데 무사히 넘어가셨다니까 좀 다행입니다. 독일에 계시지만 지금 우크라이나 현지 소식도 계속 접하고 계시죠? 네, 지금 제가 현지에서 10년 정도 일했고 가족분들도 좀 많이 남아 계셔. 예, 현지 상황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네, 가족분들도 계시는군요. 들어보시기에 지금 현지 상황이 어떻다고 하던가요? 외신 보도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지만 민간인 피해가 너무 많습니다. 특히 일부 도시 같은 경우에는 민간인 지역 융단 폭격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예, 말씀하시죠.
네, 일반 이제 신해전이 교전이 이루어지면서 그 파편이랑 폭격이 엄청난 인명 피해를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아마 추후 집계가 이루어지면 사망 사상자는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도 뭐 삼성, LG를 비롯해서 뭐 여러 곳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기업들 피해 소식 관련해서는 혹시 뭐 접하신 내용 같은 게 있으십니까? 예, 우크라이나 항구 도시에 포스코 대우가 이제 곡물 터미널을 건설해서 운영 중에 있는데요. 예. 아마 전쟁 수출이 좀 제한된 상황이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에서 제일 큰 IT R&D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조금 이제 인원들이 다 하는 바람에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한국 IT 그 다음에 자동차 기업이 우크라이나에서도 굉장히 선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매품 판매 그 다음에 IT나 자동차 판매에 좀 타격이 있습니다. 예. 지금 우크라이나 가스 회사에 재직 중이시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유럽으로 가는 가스관은 현재 지금 어떤 상태인지 파악이 좀 되십니까? 예, 실시간 파악하고 있고요. 어제 교전으로 인해서 소규모 이제 파이프라인 가스 디스트리뷰션 센터 몇몇이 이제 타격을 입어서 지금 실시간으로 복구 중이고 유럽으로 가는 가스 메인스트림 파이프라인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정상 운행이 다행히 되고 있군요. 이 러시아 GDP에서 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고 하고 반대로 이제 유럽 지역도 러시아의 가스가 없으면 에너지 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지금 계신 이제 독일의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가 50%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가스 공급 문제 어떤 상황인지 그래서 좀 여쭤봤습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민간인들이 많이 계신데 지원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게 좀 많이 부족할까요? 예, 지금 우크라이나 전 국민 대부분이 대피하고 있는 특히 산부나 아니면 급한 수술이 필요하신 분들이 그냥 대피소에 갇혀 계십니다. 그래서 최우선적으로 의약품이 가장 부족한 상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반 식료품도 많이 부족해서 좀 도움이 필요한 예, 알겠습니다. 의약품이 많이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말씀까지 듣기로 하겠습니다. 선생님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에 기회 되시면 또 연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크라이나 교민 강현창 씨와 현지 소식 들어봤습니다. 네, 앞서 지금 얘기한 스위프트 배제, 지 기자가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 금융계의 어떻게 보면 핵무기다 이렇게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재 움직임에 대해서 러시아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네, 러시아도 좀 강한 대응을 내놓고 있기는 합니다. 일단 외환 반출을 막기 위해서 러시아 증시는 사흘 연속 지금 폐장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외화 거래와 외환 반출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환율 방어를 위해서 기준금리도 이렇게 20%까지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모두 스위프트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고요. 또 자국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금 면제 등의 조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서방 국가들의 제재에 러시아가 맞불을 놓긴 했지만 관건은 러시아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이에 낀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경제도 타격이 불가피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러시아 시장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관련 내용은 박찬희 기자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날 러시아 증시는 반나절 만에 50%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이 코스피 지수가 하루아침에 1350선까지 내려왔다고 하면 조금은 감이 오실 텐데요. 대혼란을 겪은 것은 이 외환 시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월 달만 해도 달러당 75루블에서 거래가 되던 러시아 루블화는 현재 달러당 100루블에서 거래가 되면서 연초 대비 35%나 떨어졌습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금융시장 붕괴를 막기 위해 모스크바 거래소의 주식 거래를 재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지난 28일부터 오늘까지 4거래일 동안 거래가 중지된 그런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러시아 증시와 관련된 국내 금융상품도 급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국내 러시아 관련 펀드는 모두 9개인데요. 2월 마지막 거래일 기준 평균 수익률은 연초 대비 50% 가까이 빠졌고 또 러시아 기업을 편입하고 있는 다른 펀드들의 상황도 매한가지입니다. 좋지 못한 상황인데요. 특히 러시아 증시 거래 중단으로 이 자금 회수까지 어렵게 되면서 운용사들은 일제히 펀드 환매 중단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국내 러시아 펀드 중 가장 많은 설정액을 갖고 있는 이 한화자산운용은 지난 28일부터 펀드 환매를 중단한 상황이고요. KB자산운용은 어제부터 그리고 신한자산운용은 오늘부터 환매가 중단된 상황입니다. 다만 유한타증권은 러시아 증시 상장 기업의 경우 이 환매가 어렵겠지만 다른 곳에 상장된 러시아 기업이라면 해당 국가의 제재 여부 등에 따라서 일부 기업의 경우 환매가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에 국내 증권사들은 미 재무부 해외자산 통제실의 제재로 인해서 러시아 기업과 ETF 거래가 사전 예고 없이 중단될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현재 제재 리스트에 올라서 거래가 불가능한 이 미국 거래소에 상장된 러시아 기업으로는 메첼, 오존홀딩스, 키위, 넥스터스 등이 있습니다. 국내 유일 러시아 ETF인 한국투자신탁운용의 러시아 MSCI ETF 역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갈등이 격화되기 시작한 지난 17일부터 오늘까지 무려 50%가 넘는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정 확정 리스크와 이 한국거래소 투자 유의 종목 지정 예고, 그리고 MSCI 신흥국 지수 퇴출, 이 세 가지가 이 ETF의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블룸버그 통신 기사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SCI와 FTSE 러셀은 거래가 불가능한 러시아 증시를 이 주요 지수에서 제거했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산운용사들은 이 펀드 환매 중단에 대해서 환매가 재개되기 전까지 투자자들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신한자산운용 관계자는 현재 러시아 증시의 거래 중단뿐만 아니라 지급 결제 문제도 얽혀 있어서 구체적인 환매 재개 시점을 예상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고요. 한화자산운용에서 러시아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이 김종욱 펀드 매니저는 러시아 증시는 전쟁이 없었다면 원자재 가격 급등과 맞물려서 상승 여력이 충분한 시장인데 최근 경제적 요인 외에 우크라이나 침공 등 정치적 요인이 대거 개입되면서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게 됐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전쟁이 발발하기 전 수준까지 회복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그래도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는 설명입니다. 다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아직 현재 진행형이고 이에 따라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는 만큼 이 투자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증권사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TV의 박찬희였습니다. 네, 박찬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우크라 사태에 영향을 받는 시장하면 이 시장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가상자산 시장입니다. 루블화 가치가 폭락하니까 그 해칭 수단으로 비트코인 수요가 늘면서 가격이 치솟았는데 서방 세력들이 이번에는 이 시장에 대한 제재에 나설 조짐입니다. 정호진 기자 리포트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80조 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소식으로 사라진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입니다. 2월 17일 하루에만 비트코인 가격이 7% 가까이 급락한 건데요. 이후 4,200만 원 선까지 내려앉았던 비트코인 가격은 2월 28일 하루에만 13% 가까이 급등하며 현재는 전쟁 이전 수준까지 회복됐습니다. 전쟁으로 자산을 보관할 수단을 찾던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시선을 옮겨갔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에선 국제적인 금융 제재와 루블화의 가치 폭락을 피하기 위해 코인 매수세가 급증했습니다. 같은 기간 우크라이나에서도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의 거래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뭐가 우리가 자산을 저장해 놓을 수 있는 곳이냐? 그러면은 얘기 나오는 게 금이랑 비트코인이에요. 비트코인의 그 수요가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더 러시아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제 선진국들로도 점점 번질 것. 다만 오늘 오후 유럽연합 등은 러시아에 대한 규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제재를 우회할 수 있는 통로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현재 바이낸스와 같은 대형 거래소가 제재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코인 시장의 불확실성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정호진입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기업들 얘기를 좀 해보죠. 원자재 가격이 지금 치솟고 있는데 우리 기업들 부담이 얼마나 될까요? 네,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게 기업들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국제 유가 흐름을 보면요. 지난해 말 약 배럴당 66달러 수준에서 어제는 11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예. 전문가들은 원자재 상승이 증시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계속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유가 같은 게 이제 주요 원자재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원자재의 상승으로 인해서 기업의 실적이 악화될 경우에는 그 기업의 실적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고요. 인플레이션이 계속 높아지면은 가령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한다거나 이런 움직임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또 추가적으로 지수에 부담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러시아 현지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뿐만 아니라 우리 수출 기업들도 불안감이 아주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관련해서 리포트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우리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공급망 붕괴에 따른 원자재 수급 불안입니다. 공급이 불안정할 거란 우려에 국제유가는 11년 만에 배럴당 110달러를 돌파했고 천연가스 가격은 한 달 만에 20% 넘게 올랐습니다. 우리나라는 원유와 천연가스 수입 물량의 6%가량을 러시아에서 들여오고 있는 만큼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반도체 생산을 위한 필수 원재료인 팔라듐 가격 역시 한 달 만에 20% 가까이 올랐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정유와 석유화학 업계는 물론 반도체 업계까지 영향을 준 겁니다. 특히 네온 등 반도체 원재료의 경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산 비중이 30%에 달하는데 전쟁이 길어지면 반도체 생산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러시아 제재의 일환으로 미국이 반도체 등 자국 기술이 포함된 첨단 제품 수출을 제한하기로 한 것도 우리 기업 입장에선 부담입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산 원재료 수입에 차질이 생기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리스크 관리를 위해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부터 중동, 남미 등으로 수입선을 여러 군데 구축해뒀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원료 다변화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전 세계 가격을 다 모니터링하면서 그때 유리한 방식으로 이제 원료를 가져오죠. 반도체 업계 역시 핵심 원료의 특정 국가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이미 수년 전부터 국산화 작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이건 우크라이나, 러시아에서만 나는 게 아니고 제철소가 있는 곳은 우리가 포집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 다변화하는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제 반도체 제조용 특수가스 전문 기업 TEMC는 올 하반기부터 국산 네온가스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우리 기업들은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로 당장 큰 충격은 받진 않겠지만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해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네, 이런 수출 기업 부담, 아무래도 이 중소기업들이 체감하는 수준이 훨씬 더 심각할 수밖에 없겠죠. 어느 정도인지 한국무역협회에 저희 취재기자가 나가 있는데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김수진 기자 전해 주시죠. 네, 저는 지금 한국무역협회에 나와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다양한 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애로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긴급 대책반은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270건 이상 접수될 정도로 있다고 설명합니다. 실제 러시아로 감귤 등을 수출하는 한 중소기업을 살펴보면 외화국의 반출 금지 조치로 170만 달러 상당의 수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 중소기업의 러시아 수출액은 27억 5천 달러, 우크라이나는 3억 3천 달러 수준이며 각각 전체 수출의 2.8%, 0.3%를 차지하고 있어 중소기업들의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한국무역협회 우크라이나 사태 긴급대책반 조용석 실장님 모시고 현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애로사항 건수 얼마나 접수됐습니까? 네, 저희 무역협회에서 운영한 긴급대책반에 2월 24일부터 오늘 현재 3시까지 접수된 총 애로 접수 건수는 272여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EU의 대러시아 압박이 전방위적으로 증가하면서 기업의 애로사항 접수는 더욱더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접수된 건수 중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인지 궁금하고요. 업종 중에서는 어떤 쪽이 많고 또 주로 어떤 애로사항을 호소하나요? 네, 안타깝게도 우리 중소기업들의 애로 접수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고요. 산업별로 보면은 일반 기계, 자동차, 전자, 화장품, 식품, 전 방위적인 애로사항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저희 센터에 접수된 애로사항 중에 60% 이상이 대금 결제와 관련된 애로사항입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제 러시아로 수출한
우리 기업들의 경우에 자금을 회수를 못하는 경우가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유압 개척기를 생산해서 이미 러시아 지역에 판매를 한 업체는 80만 달러의 수출 대금을 회수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 업체의 경우에 매달 한 30만 불 이상의 제품을 꾸준히 생산을 해서 러시아에 수출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사태로 인해서 매출 감소에 큰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네, 이번 사태가 지속되면 대기업들보다 중소기업이 훨씬 더 큰 피해를 받을 거라고 예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어째서 그렇습니까? 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서 사업 포트폴리오가 다각화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자금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을 현재도 겪고 있고요. 그래서 자금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례로 수입의 경우에도 원자재를 수입할 때 원자재 수입 특성상 금액을 먼저 지급하고 원자재를 수입을 하는데요. 즉 우크라이나 지역에 전쟁이 발생함으로써 우크라이나의 원자재가 묶여 있어서 그 제품을 국내로 들어와서 제품을 판매하고 판매 수익으로 회사를 운영해야 되는데 그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상당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이렇게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에 대해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거래처의 대금 결제에 따라 기업의 생존 여부가 결정되기도 하는 만큼 중소기업들은 자금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관련한 모든 사람들의 피해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무역협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 전쟁 상황으로 볼 때 이 기업들 어려움이 단기간에 해소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네, 전문가들이 일단 앞서도 언급이 됐지만 기업들의 경우에는 원유나 곡물 같은 원자재 수입원을 좀 다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수출국의 경우에도 장기적으로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는데요. 가장 우려해야 할 부분은 미국의 수출 통제입니다. 우리 최대의 수출 품목인 반도체가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이에 대해서 정보를 정확히 파악해서 기업에 잘 전달해줘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게 만약 장기화된다면은 원자재가나 원유가 급등이 이제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그 원자재나 원유, 곡물 등의 수입선을 좀 다변화한다든지 그리고 그 수출 대상국도 단기적인 대응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좀 더 수출 대상국을 늘린다든지 이런 다변화하고 그리고 특히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미국 등 이제 서방국이 심해지면은 그에 따른 장기적인 피해도 우려되기 때문에 국제 공조를 통해서 제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고 제재에서 한국이 최대한 면제될 수 있도록 국제 공조를 통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한국이 FDPR 대상이 되면은 우리나라 반도체라든지 뭐 주요 수출 품목들이 미국의 장비나 기술을 활용한 분야들이 많기 때문에 이 미국의 당국의 그 사전 허가를 끈끈이 받게 되면 굉장히 절차적으로 복잡하고 한국 자체의 독자적인 허가를 통해서 수출하게 되면은 훨씬 더 절차도 간소화되고 이러기 때문에 FDPR에서 적용 제외가 되지 않으면 한국 기업들이 좀 상당히 어려워지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제재가 바로 미국의 수출 통제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응이 가장 필요한데 문제는 너무 복잡하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물품이 뭔지 어떻게 수출되는 것인지 거기에 뭐 미국의 기술이나 소프트웨어가 개입이 되어 있는지 등등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그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가장 이제 급선무는 여기에 적용되는 미국의 수출 통제, 특히 그 FDPR에 관한 정확한 이해를 하고 거기에 관해서 기업한테 정확한 자문을 제공해 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네, 지 기자 오늘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어려움 속에서 증시는 어떤 흐름을 보일 것인지도 관심인데 의외로 이 며칠간 흐름은 또 좋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본격적으로 공격한 게 지난 24일인데요. 당시 우리 코스피는 2640선까지 떨어졌지만 다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6% 오른 2747.08에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 증시가 1월에 크게
크게 빠진 탓에 여타 증시에 비해서 전쟁의 타격을 덜 받았기 때문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전쟁으로 증시가 흔들릴 때도 견조하게 버틴 종목들이 있어서 눈길을 끄는 종목이 있습니다. 대부분 주주 친화 정책을 내놓은 종목들인데요. 메리츠 금융과 메리츠 화재의 경우에는 각각 1,000억 원 규모, 그리고 대한제강의 경우에는 35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결정을 하면서 주가가 제대로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이 종목들은 크게 오르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예. 반면에 주주 친화 정책에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는 삼성화재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특히나 약세장에서 주주 친화 정책을 펼치는 종목들이 주목받을 수 있다면서 이런 정책을 고려하는 기업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당을 자사주 매입 소각으로 바꾼 거거든요. 근데 이 정책을 바꾸기 전에는 PBR 기준으로 한 0.5배 정도에 거래됐었고 우리나라 모든 금융주가 다 그렇게 거래됐었는데 이제 그거를 바꾸고 나서 지금 PBR 1배 이상으로 올라왔거든요. 자사주 매입이 세후 수익률이 더 좋습니다. 주식 수가 줄어들어서 그 주당 순이익이나 주당 순자산이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많이 좀 생기지 않을까. 또 지금의 전쟁 상황이 국내 모든 기업에게 나쁜 것만은 아닌데요. 유가가 상승하면서 싼 값의 원유를 이미 확보를 했던 정유주들은 이익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이번 주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나마 뭐 주주 환원 같은 것들이 장을 좀 지지해주고 있다 이런 얘기고 MSCI가 오늘 아침에 러시아를 신흥국 지수에서 제외하겠다 밝혔는데 이것도 우리 증시의 호재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오는 9일에 MSCI 신흥국 지수에서 러시아가 제외가 되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이 자금들이 한국으로 일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기준으로 MSCI 신흥국 지수의 한국 비중은 12.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제외가 되면 한국은 12.43%로 0.19%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지수에 따라서 자동으로 움직이는 패시브 자금의 경우에는 약 1조 원이 유입될 것으로 보이고 증권가에서는 펀드 매니저가 적극적으로 한국 주식을 담아서 액티브 자금까지 움직인다면 최대 4조 원 이상의 자금이 한국 증시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지 기자의 분석, 유튜브 해시태그와 제목 어떻게 뽑아볼까요? 네, 오늘 유튜브 제목은 전쟁통 속에서도 기회는 있다. 그리고 해시태그는 코스피 반등, 위기는 곧 기회로 하겠습니다. 네, 위기 속 기회를 잘 찾아봐야겠습니다. 증권부 지수희 기자였습니다. 시민들께서 생활공간 단위에 주목해서 시민 삶의 질과 도시의 경제산업적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서울의 글로벌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제시하는 세계 도시의 리더 도시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6대 공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네, 서울시의 도시 기본 계획 2040 서울 플랜이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그동안 재건축 사업에 발목을 잡았던 35층 룰이 전격 폐지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부 김민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예, 김 기자, 내용 살펴보기 전에 개념에 대해서 좀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 서울시의 도시 기본 계획 왜 중요한지 그 의미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가 왜 서울시의 그 2040 서울 플랜을 봐야 되는지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그 서울 플랜, 서울시 도시 기본 계획은 이 국토계획법에 따른 법정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2040년까지 20년간 서울이 지향할 도시 공간의 미래상을 법으로 정한 계획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무엇보다 이 법으로 정해진 겁니다. 실제로 이대로 한다는 건데요. 서울시가 추진할 각종 계획의 핵심적인 지침이자 가이드라인이 되는 그야말로 최상위 계획입니다. 예. 이 8년 전에 그 박원순 전 시장 시절 공개됐던 2030 서울 플랜을 보신 분들이라면 그 중요성을 잘 아실 수 있겠습니다. 이 당시 2030 서울 플랜에서 서울 서남권하고 동부권 개발의 핵심적인 내용이었는데요. 예. 지금 그 지역들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본다면 지금 우리가 이제 2040 서울 플랜이 그리는 미래 서울의 방향을 왜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지, 왜 중요한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직접 부동산을 개발하시는 분은 물론이고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 내 집 마련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예, 20년간 서울 개발을 주도할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럼 이 2040 서울 플랜의 핵심 내용들 임동진 기자가 먼저 정리해드립니다. 2040 서울 플랜으로 변화될 서울의 모습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서울 도심과 여의도, 강남의 고도화입니다. 서울 도심은 보존 중심 정책에 따른 정비 사업 제한으로 성장이 정체돼 왔는데 이번엔 남북 방향의 4개 축과 동서 방향의 1개 축을 조성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광화문에서 시청 인근은 국가 중심축으로 조성하고요. 인사동에서 명동을 아우르는 곳은 역사문화 관광축, 세운지구는 남북 녹지축으로 조성합니다. 또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는 복합 문화축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동서를 가로지르는 이 글로벌 상업축은 단절된 상업지역을 통합 연계할 방침입니다. 그다음 여의도입니다. 여의도의 경우 용산국제업무지구 이 기능을 강화, 확대할 예정인데요. 이 신교통수단 등을 통한 지역 간 연결성 강화는 물론 이 노들섬은 글로벌 예술섬으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은 강남입니다. 이 테헤란호를 중심축으로 이 업무 기능이 포화된 강남은 경부간선도로 입체와 또 국제교류 복합지구 연계를 통해서 잠실 또 서초로 업무 기능을 이 좌우로 확장한다는 계획입니다. 예, 김 기자, 지금 이제 살펴본 지역들이 도심 딱 중심 지역들이지 않습니까? 이 중심 지역을 적극적으로 개발한다. 이게 이 2040 서울 플랜의 가장 핵심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임동진 기자가 정리한 것처럼 2040 서울 플랜의 가장 큰 특징을 뽑으라면은 역시 도심 중심 지역을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기존에는 도심을 보존하고 규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낙후된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적극적으로 정비하는 쪽으로 대전환을 시작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높이나 용적률 같은 획일적인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 다양성과 유연함을 가진 규제가 핵심입니다. 예. 앞서 보신 것처럼 도심 정비의 핵심 축은 크게 3곳입니다. 서울의 가장 중요한 지역들이죠. 수도 서울의 중심인 강북 구도심 지역과 용산과 여의도를 아우르는 한강 중심의 코어, 네. 그리고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한 강남권 등 3개 핵심축의 모습이 앞으로 20년간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말 서울의 알짜배기 지역들인 만큼 이 지역의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서울의 모습도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자, 2040 서울 플랜의 첫 번째 특징이 이렇게 보존에서 개발로 방향이 바뀌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인지 임동진 기자 연결합니다. 네, 두 번째 눈에 띄는 특징은 바로 35층 높이 제한 폐지입니다. 시는 2013년 서울시 스카이라인 관리 원칙을 만들어서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은 35층 이하, 한강수변 연접부는 15층 아래로 층고를 제한해 왔는데요. 이번에 이 규정이 사라지는 겁니다. 35층 높이 기준이 없어진다고 해도 용적률이 상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 아파트 단지를 재건축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건물을 성량값처럼 똑같은 높이로 높이 지을 수는 없습니다. 이 높고 낮음이 분명한 이 조화로운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설명인데요. 일조관계와 바람길 등 다양한 요소가 반영된 다채로운 스카이라인이 형성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구체적인 층수는 개별 정비 계획에 대한 이 위원회 심의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 같은 변화는 결국 경직된 도시 계획을 유연하게 바꾸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현재 땅의 용도와 건물 높이를 주거, 상업, 공업, 녹지로 이 세분화한 이 용도 지역제를 다양화되는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업무, 여가, 관광 등을 담아 복합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도시계획 체계를 만들 방침입니다. 예, 이번 개발 계획이 발표되고 아마 가장 많이 회자되는 부분이 35층 룰 폐지에 대한 부분일 겁니다. 김 기자, 안 그래도 그동안 규제가 좀 획일적이다 이런 비판이 좀 일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 그 건축물 규제 변화의 키워드는 이 다양성과 융통성입니다. 네. 뭐 영상을 좀 보시면 이해가 좀 쉬우실 텐데요. 지금 이제 장면으로 나왔던 게 잠실 주공 아파트를 재건축한 단지입니다. 예. 이게 이제 마치 이제 두부를 칼로 자른 듯이 층수가 똑같은 수십 동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요. 네. 이게 이제 층수를 35층으로 규제했기 때문에 사업성을 맞추다 보면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건물이 땅에서 차지하는 이 비중이 높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지상 공간이 그리 넓지 않고요. 예. 이 35층 룰 폐지는 이 단순한 숫자 규제에서 벗어나서 주민들의 편익과 지역의 특성, 주변 환경과 교통까지 감안해서 예. 다양한 건물 구성이 가능하도록 바꾸겠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다양한 생활상을 반영해서 효율적으로 좀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일부에서는 이 35층 룰 폐지가 되면 집값 오르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좀 오해가 있습니다. 예. 이게 그 기존 건폐율이나 용적률은 그대로 유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건물이 좀 슬림해지고 높이 올라가는 것이지 지을 수 있는 가구가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전문가들의 표현에 따르면 이제 토지 이용에 대한 수익이 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본다면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낼 수는 있지만 뭐 그래서 집값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사업성 자체가 좋아지는 것은 아니라서 근본적인 변화는 없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제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부동산부 김원규 기자가 오늘 2040 서울 플랜이 발표된 직후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들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이 김원규 기자를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 기자. 김원규 기자. 저는 용산구 동부이천동 한강 맨션 아파트에 나와 있습니다. 예, 김 기자, 용산구 한강 맨션 특별히 그곳에 나가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한강변에서 가장 높은 아파트로 재탄생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우선 이곳은 지난 1972년 준공된 아파트 단지로 총 660세대 그리고 최고 높이 5층으로 구성된 단지입니다. 애초 단독 입찰한 GS건설이 조합의 35층 계획안과 규제 완화를 전제로 한 68층 설계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한강변 최고층 아파트라는 상징적인 의미에서 68층이 선호됐는데 이번 오시장 발표로 현실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졌습니다. 또 주변 시세를 감안했을 때 건립이 된다면 매매가가 50억 원 이상을 호가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뭐 이렇게 층수 제한이 사라지면 사실 용산뿐만 아니라 주요 재건축 단지들도 분위기는 비슷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금일 오전부터 계속해서 제가 압구정 2구역과 여의동 시범 아파트 그리고 잠실 반포구 일대를 좀 돌아봤는데요. 이들 지역 모두 오세훈 발표로 인해서 계속해서 좀 반기는 분위기였습니다. 특히나 성수 전략정비구역이 가장 반색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난 2009년 한강 르네상스 일환으로 한강변 50층 계획을 수립했지만 35층 룰로 무산되면서 사업이 10년 넘게 표류됐기 때문입니다. 앞서 오 시장 1기 시절 한강 르네상스 정책에 따라 35층이 넘는 성동구 트리마제가 건립된 적이 있는데요. 이후 약 10년 만에 35층을 뛰어넘는 아파트가 건립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제기된 겁니다. 여기가 이제 높이 올라가면 여러모로 여기 사는 사람이 집값도 오르고 개발도 되고 좋죠. 아무래도 강남권하고 가까운 데가 여긴데 여기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수준이. 그러니까 그것도 만약에 이제 개발이 되면은 많이 이렇게 생활이 편리해지고 좋겠죠. 예, 김 기자, 뭐 아무래도 이번 발표로 주요 재건축 사업들, 특히나 이 한강변 재건축 사업들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입니까? 네, 물론 이제 층수 규제 완화가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 호재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안전진단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분양가 상한제 등
현 정부가 만든 여러 규제가 그 걸림돌입니다. 다만 대통령 후보들이 정비사업 규제 완화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대선 이후 사업 추진에 더욱더 속도가 붙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점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간 획일화된 성냥갑 아파트로 불린 한강변 단지들이 다채로운 스카이라인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겁니다. 지금까지 용산구 동부이천동 한강 맨션 아파트에서 관련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2040 서울 플랜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마지막 세 번째 특징 임동진 기자 연결해서 살펴봅니다. 네, 마지막 특징은 보행 일상권과 수변 공간 재편입니다. 보행 일상권이란 서울 어디든지 도보 30분 범위 내에서 주거와 일자리, 여가를 모두 누린 도시를 만들겠다는 큰 틀입니다. 예를 들어 편의시설이 부족한 주거 밀집 지역의 경우 상업 기능을 넣은 복합적인 용도 계획을 새롭게 수립하는 겁니다. 네, 이와 연계한 것이 바로 서울 전역의 수변 공간 개발인데요. 한강과 지천, 소하천을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하천의 크기에 따라 각각 활성화 전략을 세웠는데요. 네,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이 소하천과 이 지류의 경우 그동안 벤치나 이 운동기구 등을 이곳에서는 흔히 볼 수 있었는데요. 네, 이곳에 수변 테라스 카페, 쉼터, 공연활동 공간 등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안양천, 이 중랑천 등 이 4대 지천을 보겠습니다. 그동안 접근이 어렵고 녹지 등 단순한 수준에 머물러 있었는데요. 특화 거점을 명소로 만들고 접근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네, 마지막은 한강입니다. 네, 한강의 경우 이 수변과 도시공간 간 경계를 허물고 업무, 상업, 관광의 중심으로 자리매김시킨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여의도, 압구정 등 한강변 대규모 정비 사업과 연계해 계획 단계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2040 서울 플랜 핵심 내용들 짚어봤습니다. 20년간 어떤 변화가 생길지 기대가 되는 반면에 사실 김 기자 일부에서는 GTX도 뚫리고 자율주행, 인공지능 이런 첨단 기술이 적용될 미래 도시에 굳이 이렇게까지 도심을 고밀 개발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의문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율주행차를 타고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근하면서 잠을 자는 모습을 그려볼 수도 있겠지만 미래 도심에서 일자리 바로 옆에서 생활하는 이 직주 근접의 가치는 더욱 커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이 한 통계에 따르면 지하철역에서 100m 가까워질수록 시민이 대중교통을 선택하는 비율이 4% 정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역이 많고 가까운 도심 지역을 더 고층 고밀 주거지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또 이제 탄소 중립 시대를 대비하는 대도시의 변신이겠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균형 발전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지방 소멸이라는 화두를 놓고 본다면 이 흡입력이 강한 서울이 지방 인재를 빨아들이는 게 비수도권에서는 부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쟁력을 가진 전 세계 대도시를 볼 때 이 균형 발전에 방점을 찍은 곳은 없습니다. 2040 서울 플랜은 이 글로벌 스탠다드를 기준으로 서울을 이제 가고 싶은 도시로 만들겠다는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개발에 대해서 지금 우려의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양성과 융통성을 가진 규제다. 이게 좋은 말이긴 하지만 일부에서는 사실 특혜 시비를 불러올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 핵심은 이제 공정성 확보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입니다. 규제를 푸는 것도 좋지만 그에 걸맞는 시민들의 공감대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이 곳곳에서 특혜 논란만 불거질 수도 있습니다. 또 하지만 이제 공정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공공의 역할을 너무 강조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분명히 있습니다. 공공이 주도적으로 드라이브를 거는 것에 대한 걱정이죠. 2030 서울 플랜에서 등장한 박원순 전 시장의 도시재생행 프로젝트의 경우에 실험적으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순식간에 이 400개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1년에 1조 원을 퍼부으면서 지금 수도 서울의 새 아파트 씨가 마르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2040 서울 플랜의 성공은 이 민간의 활력을 불어넣으면서도 시민들과 충분히 교감하는 행정력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 기자, 오늘 내용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제목과 해시태그 어떻게 뽑아볼까요? 예, 제목은 우리가 2040 서울 플랜을 봐야 하는 이유, 해시태그는 역시 서울 재건축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2040 서울 플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부동산부 김민수 기자였습니다.
카드사들이 중대형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을 인상하고 나서면서 가맹점들과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가맹점들은 결제 거부 운동까지 벌이고 있는데 소비자들로서는 카드 선택권이나 혜택이 줄어드는 피해가 우려됩니다. 장슬기 기자입니다. 대한마트협회가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상한 카드사들에 대해 가맹 계약 해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수료율 인상률이 가장 높은 신한카드의 결제를 거부한다고 밝힌 상태인데 나아가 다른 카드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다 인상이 됐고요. 다른 카드사에서도 인상폭이 높은 카드사를 추가 선정해가지고 가맹 해지를 할지는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은 동네에 있는 중소마트에서도 일부 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마트협회가 이처럼 카드 결제 거부라는 초강수를 둔 이유는 카드사들의 일방적인 수수료율 인상 통보 때문입니다. 카드사들은 지난해 연매출 30억 원이 넘는 가맹점들을 대상으로 0.1에서 0.2%포인트가량 카드 수수료 인상을 고지했습니다. 예를 들어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만 원의 매출이 한 건 발생했을 경우 카드사에 내는 수수료가 기존 200원에서 220원으로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나 카드사들은 적격 비용 산정에 따라 연매출이 높은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3년마다 어쨌든 적격 비용을 따져서 거기에 맞게끔 수수료를 산정해라. 이제 이게 법적으로 돼 있고 적격 비용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카드사한테 임의로 올리고 이런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들어가는 비용이나 원가 이런 부분 다 감안해서 이제 카드 결제 거부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카드사들은 가맹점들과 인상률 재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있지만 결국 수수료율 조정분은 혜택 축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실제 지난해 정부가 전체 가맹점의 90%에 달하는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0.3%포인트 추가로 낮춘 이후 카드사들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 알짜 카드 발급 중단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3년마다 반복되는 가맹점과 카드사 간 수수료율 줄다리기가 소비자들의 카드 선택권을 제한하고 나아가 혜택까지 줄이는 만큼 근본적인 수수료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집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와 신라젠의 상장 폐지 논란으로 골머리를 앓는 투자자분들 많으실 겁니다. 실제 올해 우리 증시에서 상장 폐지 심사 대상에 오른 종목 수가 8년 만에 최다를 기록하고 있는데 저희 한국경제TV 특별취재팀 쓰리고가 상장 폐지에 늪에 빠진 개미 투자자들을 집중 조명합니다. 고영욱 기자입니다. 한 명이 그렇게 부정을 저질러서 이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에 대한 이게 의심이 먼저 들었고요. 근데 이게 실체가 그렇게 나오니까 그냥 계속 현실 부정하게 되더라고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같이 상장 폐지 경험을 당한 사람들이 같이 모임이 있었죠. 이제 같이 회사에 찾아가서 이제 면담을. 한국경제TV가 시청자 499명을 대상으로 상장 폐지 경험을 조사한 결과 2명 중 1명이 상장 폐지를 경험했습니다. 상장 폐지를 경험한 집단은 평균 54세, 투자 경력 7년으로 5,600만 원을 투자했다가 상장 폐지로 2,400만 원을 손해봤습니다. 이들 중 절반은 정리 매매 기간에도 팔지 않은 채 여전히 들고 있었습니다. 전체 주식시장에서 상장 폐지되는 그 비중이 한 2%, 3%가 채 안 되는데 그 종목을 투자한 사람이 절반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들이 과도한 위험을 추구하고 있다는 그런 결과이기도 하고. 눈에 띄는 점은 지인 등 해당 기업 내부자의 권유로 투자한 경우가 상장 폐지를 경험하지 않은 그룹보다 4배 이상 높았다는 겁니다. 공시와 재무정보까지 꼼꼼하게 따져 투자했음에도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소액 주주를 3,600원에 축출을 했고요. 강제로 빼앗아서 다 축출시켜버리고 뺏은 주식 4만 원 가까이 팔아버렸어요. 그러고 있는데 그거를 또 재상장해요. 억울한 개인 투자자들은 법의 판단을 구해보기도 하지만 기업을 상대로 싸우기란 쉽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대주주에서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내년에 소액주주들 주식을 매수하겠다. 그러면 올해 연말 기준으로 해서 손실 왕창 인식해버리면 돼요.
전문가들은 개인의 현명한 판단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경제TV 고용욱입니다. 네, 고 웨스트 시간입니다. 오늘 글로벌 콘텐츠부 이현정 외신캐스터와 글로벌 빅샷들의 발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캐스터 지금 글로벌 국가들도 러시아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현상에 대해서 경고를 내놓은 인물이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이 빅샷, 제이미 다이먼, 세계 최대 투자은행 중 하나인 JP모간 CEO의 경고였죠. 다이먼 CEO는 러시아에 대한 미국 등 서방의 제재가 전 세계 경제에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럼 어떤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겁니까? 네, 다이먼은 이 불확실성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는데요. 다이먼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I think people worried. I think they're more about the unintended consequences. What countries you hurt, what people are going to do workarounds, how you fix that in the case you shouldn't. 다이먼의 우려 속에서 이 서방국의 러시아 금융제재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우선 스위프트는 오는 12일부터 러시아은행 7곳과 러시아 투자회사를 결제망에서 배제시킵니다. 다만 이번 제재에서 러시아 석유가스 결제 주요 창구로 활용되는 2개 은행은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스위프트는 세계 11,000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연결된 전상망인 만큼 여기서 퇴출되면 수출이 사실상 막히게 돼 가장 강력한 글로벌 경제제재 수단으로 거론돼 왔습니다. 다이먼은 전 세계에 몰고 올 후폭풍을 우려해서 이렇게 서방권 국가들도 제2의 피해를 당할 수 있다. 이를 막을 수 있도록 후속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이먼의 말처럼 이번 제재가 세계 금융기관, 나아가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짚어볼 부분이 암호화폐에 대한 흐름입니다. 지금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암호화폐 지위가 한층 강화될 거다. 이렇게 전망한 사람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억만장자 투자자이자 가상화폐 투자사 갤럭시 디지털의 최고 경영자인 마이크 노보크라츠가 바로 주인공입니다. 노보크라츠 CEO는 비트코인이 전 세계 새로운 통화 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해 화제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아서 만들어진 게 비트코인이라면서 러시아의 루브라 가치가 30% 넘게 폭락한 것도 기존 통화 수단이 이 리스크에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걸 증명했다. 우크라 사태 이후 달러 대신 비트코인을 주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비트코인이 이제 러시아에서 매집 수요가 오르면서 이제 급등한 이력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지난 26일 미국, 영국을 비롯한 서방 동맹국들이 스위프트 이 결제망에서 러시아를 제외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전해진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은 상승했지만 이 가상 주춤한 반면에 가상 자산은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28일 37,700달러 선에서 거래됐던 비트코인 약 18% 오른 44,400달러대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그렇다고 노보크라츠가 이 비트코인에 마냥 긍정적인 시선만을 가진 건 아닙니다. 매수세가 급등하는 걸 두고는 악용될 수도 있다며 경고의 말을 덧붙였는데요. 러시아가 스위프트에서 축출된 이후 전쟁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비트코인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말도 인용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 웨스트 글로벌 콘텐츠부 이현정 캐스터였습니다. 뉴스 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